내가 진심으로 바라왔던 것이 있다면, 내가 이건 좀 멋진데, 쿨한데, 괜찮은데, 저런 것들에 나 속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면 남들처럼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돈 모으고 뭐 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 현실은 시궁창인걸? 삶은 지옥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기꺼이 수용하고,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다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 뛰어드는 게 우리 개개인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삶으로의 전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내가 괴로운 거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어린 시절의 상처, 따돌림, 지독한 가난, 나를 괴롭게 한 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변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일들은 여러분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왜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온전하게 나의 책임인 겁니다. 여기서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너 책임이야, 블레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탓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삶을 이끌고 결정하는 거는 나 자신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삶을 수용하고 매 순간의 경험들에 집중하면서 삶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건 오로지 자신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정말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삶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지 사주팔자에 쓰여 있다거나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해요. 엄마랑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 약간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할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인류가 우리 문명이 비과학적인 세계관, 제가 비과학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비과학적 세계관, 예를 들면 신이 모든 걸 결정한다,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다, 혹은 동양 철학으로 따지면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균형이 있고, 그리고 60개인가요? 뭐 그런 사주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맞춰져 있고, 삶은 그렇게 뭔가 정해져 있다, 손금에 쓰여져 있다. 그런 모든 비과학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인류가 깨닫게 된 핵심적인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삶을 이끌고 결정하는 건 나 자신밖에 할 수 없다. 삶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삶에 대한 전념을 생각하면 여러 인물이 떠오르는데, 오늘은 한 명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이분인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마샤리네한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 기법을 만드셨고, 경계성 성격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통틀어서 최고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DBT라고 하는 심리치료 기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자살 문제를 막고 삶을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겠어요. 인류에 그렇게까지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존경했습니다. 그 리네안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Traumatic Invalidating Environment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한국어로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비수인성 환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수용해주지 않는 여러 환경들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해서 경계성 성격 문제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틱 인밸리데이팅 엔바이러먼트, 비수인성 환경은 단일 사건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고백이 진심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타당하다고 해주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수인성, 내가 수용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어떤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그의 소행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일 사건의 형태도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비수인성 환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미묘한 상황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질투심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막 우기거나, 혹은 갖고 있지도 않은 내적 동기나 의도로 의심받고 막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자신이 수용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게 경계성 성격에 기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리네안이 그 여자 심리학자고, 제가 알기로는 학벌도 별로 안 좋아요. 엄청 유명한 대학교에서 나온 건 아니고,
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면 진짜 메이저급 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DBT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인정받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정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DBT란 걸 성공시키고 발표하고 인정받으면서 이제 그 성과였나 책이었나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리네안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사람인 거예요. 리네안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계성 성격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엄격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부모님은 리네안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별로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고 그게 더 심해지면서 자해 충동이 생기고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리네안이 17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입원해서 26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ECT라고 하는 정기 경련요법도 받았고 ECT는 제법 이제 자살 사고가 심하거나 위기가 중할 때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격리와 구속도 했었고 약물 치료도 꾸준히 경험했습니다. 의사들은 차트에 리네안을 치료 불가능한 환자라고 적어뒀대요. 차트를 뒤에 받아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리네아는 17살 때 2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퇴원했으니까 이제 거의 20살인 거죠. 그리고 17살 때부터 학업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완전 백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엄청 좌절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뒷선싱에서 얘기하는 개념화, 내 인생을 실패했어, 나는 정신병자야, 나는 무능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2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야, 가로 열고 이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가로 닫고. 이렇게 개념화를 하기 마련인데 리네아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고 정말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경계성 성격 문제들이 재발하면서 또 자살 사고도 떠오르고 그랬대요. 그치만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전기를 읽어보면 온갖 괴로움들이 있었거든요. 막 울부짖으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종교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DBT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가 만든 DBT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 자서전적인 서적을 읽어보면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게 아닙니다. 17살에 2년 반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탄탄대로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씩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자신이 믿는 삶, 자기가 자기 삶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념을 하게 됩니다. 리네안의 책 마지막은 이런 구절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부디 당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문장이 너무도 그 겪은 사람이 얘기하는 자기의 그 어릴 적 고단함, 17살 때부터 2년 반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과정들 얘기하면서도 무언가를 다시 일어서서 전념해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되게 뻔한 말인데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염세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아닌데요. 근데 진짜 저는 현실은 시궁창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떤 순간에는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클수록 당장의 좌절감도 큰 법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큰 꿈을 가져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꿈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많이 갉아먹어요. 왜냐면 나는 내 삶이 이러할 것이라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믿는 게 사실은 허풍에 가까운 꿈이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막 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허풍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신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자기 자신도 그 꿈을 믿지 않을 테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내 꿈을 진심을 다해서 믿는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진짜 우리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머릿속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과 내 눈앞에 지금 바라보이는 게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믿음을 조금씩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신을 그냥 조금 놓아버리기도 하죠. 저도 뭐 그런 위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보겠다고 서울의대 출신 의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길을 내던지고 나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그도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거창한 성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잠깐 얘기해보면, 저희 첫 사무실이거든요. 환기도 안 되고 어떤 좁은 공간에 4명 앉아서 정부 사업 신청해야 돼가지고 그 좁은 공간을 두 공간으로 나눴어야 됐어요. 그래서 파티션을 나눠야 돼가지고 파티션도 좁은 곳에 두고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 삶의 도약, 변화는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그치만 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도 고요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바를 그냥 묵묵하게 해나갈 때, 그때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왕창 깨질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삶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세상을 바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제가 미쳤나? 과대망상에 걸렸나? 대통령도 정부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과대망상에 젖은 미친 사람, 혹은 뭐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이렇게 손가락할지라도, 되게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진보시키고 또 자신의 삶도 바꾼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념하고 싶은 부분이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뭐 세상을 바꾼다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바라왔던 것이 있다면, 내가 이건 좀 멋진데, 쿨한데, 괜찮은데, 저런 것들에 나 속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면 남들처럼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돈 모으고 뭐 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 현실은 시궁창인걸? 삶은 지옥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기꺼이 수용하고,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다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 뛰어드는 게 우리 개개인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뛰어들 방향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고, 어떤 방향도 상관없고, 어떠한 뭐 문제, 어떠한 뭐 영역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향해 기꺼이 온몸을 던져서 삶에 전념해보는 것.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해보기로 하는 것, 저는 그게 개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샤리네안 선생님처럼 정말 극악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마샤리네안 말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 그런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되는 핵심적인 원동력은 삶에 대한 전념이었을 때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빅터 프랭클보다 힘들었던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나치 수용소에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돌이켜서 보면 세계적인 저서를 쓰고 세계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됐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삶에 대해서 전념하는 자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있다, 삶에 대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포인트를 잡고 어정쩡하게 굴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고, 삶을 그렇게 하찮게 대하지 말고 그 모든 순간들, 좌절하는 순간들도 소중한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나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정신건강에 적용된 이론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은 이 삶을 대하는 또 다른 자세, 전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